고요의 바다. 오랜만에 SF 스릴러 장르가 나왔지요. 지구의 물 고갈 현상으로 인해 달에서 물을 찾는 인류의 이야기.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반가운 명칭이 하나 보이네요. 달 기지의 명칭이었는데요. 발해 기지였습니다. 작가분의 센스와 역사관이 참 돋보이는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세계인들이 이 작품을 보고 우리 역사의 하나인 발해에 대해 알게 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발해에 대해서 어릴 때 생각은 그냥 시험 문제였어요. 국사책 한 페이지 분량도 안 되는 발해의 역사. 하지만 시험에는 꼭 출제가 되는 그런 역사일 뿐이었죠. 신라에 비해서 그닥 분량도 적었고. 하지만 지금은 저에게 발해는 그리움의 역사라고 할게요. 실제로 발해 영토를 보고 밟아섰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는 게 없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많은 역사 유튜버들이 발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와닿아 본 적도 없었습니다. 발해의 드넓은 영토는 이미 이방인들의 땅이 되어 있고요. 저는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만약에 우리 후대가 이 땅을 조금이라도 수복했더라면 이 영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잠시지만 행복한 상상을 했었습니다. 저는 발해 유적지의 지금의 모습과 중국에서 가르치고 홍보하고 있는 발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위화감이 조성되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 하루 이틀의 얘기도 아니죠. 하지만 역사란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어도 결국은 밝혀지는 게 사실입니다. 고요의 바다처럼 직관적이지는 않지만 센스 있고 개념 있는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외교 전혀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중국의 네이버죠. 바이두에 들어가서 한번 알아봤어요. 발해는 중국 고대 역사상 말갈족이 주체가 된 정권으로 지금의 동북지역과 한반도 동북지역, 함경도 지역이죠. 러시아 극동 지역의 일부에 해당한다. 698년 송말 말갈의 수령 대조영은 동호산, 지금의 연변, 연길, 동남성, 자산산성 또는 화룡시의 고성 등지입니다. 일명 진국왕이라고 하고 정권을 세웠다. 713년 당 현종은 대조영을 발해 군왕으로 책봉하고 호란주 도독을 부여하면서 발해를 호로 삼았다. 726년 당나라는 발해를 나라로 승격할 것을 명령했다. 이 밖에 말갈나라, 발해 말갈, 고려국 등의 별칭이 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발해는 당제에 따라 정치 경제 제도를 세웠는데 전성시에는 관할구역에는 오경 15부 62주가 있었고 그 문화는 당나라의 문화와 이 영향을 깊이 받아 해동성국이라는 명성을 누렸다. 말갈족 대조영이 세운 곳은 맞죠. 대조영의 아버지도 말갈족이고요. 하지만 아버지도 고구려의 귀족이었습니다. 대조영은 걸걸시였던 아버지의 성 대신 대시성으로 등기를 하죠. 그래서 대조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말갈족과 고구려인들을 데리고 나라를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 타고 초원에서 사냥하고 노략질하던 대조영이 당나라를 도망쳐서 말갈인들을 이끌고 고구려 유민들 몇 명 데리고 자기국을 만들어서 내 땅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대조영 동상이나 그림책 보면요, 대조영이 가죽옷 같은 거 입고 지금의 중국 서북쪽 신장 돌거린들이 차고 다니는 휴여진도 본 적 있죠? 이런 것들 들고 다녀요. 고구려와는 관계없다. 이게 중국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당 현종이 대조영을 발해 군왕으로 책봉하고 도덕을 부여하면서 발해를 호로 삼았다는 내용이죠. 맞긴 맞아요. 근데 해석이 참 요상합니다. 당나라 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나중에도 그렇지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그 외 지역에는 뭐 자기네 마음대로 벼슬을 주죠. 왕들한테, 그 외의 나라들한테. 또 서로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사신들한테 서로 벼슬을 내리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대조영이 당연히 현종이 그렇게 하니까 거부를 해요. 뭐 당나라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데 지네가 먼저 접촉을 줘 하면서 쌩까버리죠. 결국 당나라와 쌩까버리고 연변자치주 교화시, 지금의 교화시예요. 동모산에 나라를 만들어요. 발해의 처음 이름은 진입니다. 바로 몽고 지역을 누비던 돌궐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당을 견제하면서 회유책을 씁니다. 껄끄러웠던 거죠. 이때부터 당이 대조영을 인정을 합니다. 나라로. 그전에는 그냥 말갈족이었던 거죠. 대조영 족장.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죠. 당은 714년 대조영을 발해 군왕으로 책봉을 합니다. 대조영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이 인정하는 것이 기분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 발해라는 국호가 정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유독가 주연의 적인걸이란 중국 영화가 있어요. 이때 발해 무황 때 당나라의 현종과 여황제 무축전이 통치를 하던 시기예요. 영화에서 발해 얘기가 나옵니다. 영화 속 사건의 그 가해국으로 발해를 지목하기도 해요. 발해 이대왕 대무예죠. 뭐 이름처럼 화끈합니다. 뭐 무황은 친당 세력을 퇴출을 시키고 독자 연호까지 세우고 당의 등주를, 지금의 산동성이에요. 복례시 등주하고 마도산을 침공을 해서 아작을 내버립니다. 당시 당은 북쪽으로는 돌궐, 동쪽으로는 거란, 발해한테 개발리고 있었어요. 또 이것 또한 팩트예요. 당나라가 항상 강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3대 문왕에 들어서는 정복보다는 국가의 내실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때부터는 아예 황제의 나라로 중국의 속국, 족장, 나라의 정면으로 반박되는 증거들이 속속 출토가 돼요. 이때부터 황상, 황후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유적지에 출토된 문화재 문헌이 많이 나옵니다.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했죠. 근데 발해가 힘이 세지니까 이때도 못 이기는 척 점잖게 발해 군왕에서 발해 국왕으로 승진시키면서 완전한 독립국가다라고 인정을 해요. 점잖게. 어쨌든 문왕은 당과 화친을 하고 신라하고 외교를 활발히 진행합니다. 쭉 지금까지 고구려의 그 정치 시스템을 사용했던 발해가 이때부터는 당의 정치, 경제, 문화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서 더욱 발전을 하게 되죠. 이때가 바로 해동성국이라 불리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문왕 역시 발해는 천자의 나라, 고구려의 후손임을 강조하면서 고구려 문화를 접목한 발해의 독자 문화를 더욱 발전시킵니다. 이때 연변자치주 교화에서 지금의 흑룡강성 영안시, 당시의 상경으로 천도를 해요. 그래서 이름이 상경 용천부예요. 당의 영향으로 성터의 구조가 당의 장안성의 구조를 모방을 했어요. 11대왕 대이진 때는 증축까지 해서 장안성보다 더 큰 궁궐을 만들어 버려요. 하지만 지금의 발표는 5분의 1이라고 제폭 축소해 버립니다. 지금 한국의 네이버니 민족문화 내백과 사전 전부 다 그거 그대로 쓰고 있어요. 상경성은 756년 발해 문왕대 대흠무가 설계한 궁궐입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문왕이 죽던 뒤로서 왕이 계속 바뀌어요.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내란도 많고 지방 세력하고 분열이 좀 많았는가 봅니다. 발해 마지막 황제였던 대인선, 문헌에도 마지막 왕의 그 호칭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습니다. 대인선 926년 1월에 거란의 영웅이었죠. 야오라보기 야루도 안바가이에게
상경성이 3일 만에 함락이 당하고 발해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문헌에는 거란이 거의 무혈 입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건 있어요. 1, 2점 전만 해도 몽골을 정벌을 한 해 만에 했던 발해가 일주일 만에 함락 당했다는 것이 미스터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백두산의 폭발로 인해서 발해가 초토화된 틈을 타 거란이 침공한 거다라는 가설을 내기도 했어요. 이것도 신빙성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기록에도 그 시기 때 백두산 폭발의 내용이 있었고, 그렇게 잘 나가던 발해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망했다는 거, 그리고 3일 만에 항복했다는 것 자체가 의문점이 많아요. 거란의 영웅이었던 야올 아보기토 그 해 가을에 죽습니다. 상경성 발굴은 1933년에 일제시대죠. 고고학회 하르다 유스토가 발굴을 시작해서 많은 유물들을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발해 두 번째와 마지막 도읍이었던 상경 용천부는 흑룡강성 영안시 동경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옛 여진족이 만들었던 성이라고 생각해서 동경성이라고 했답니다. 상경 용천부 검색해봤습니다. 바이두예요. 상경 용천부 유적은 중국 당시대 발해국 도성 유적이다. 해룽장성, 닝안현, 동징성, 버하이진에서는 서쪽으로는 홀항하와 인접해 호란성 또는 호란왕성이라고도 하며 그 지방의 속칭은 동경성이다. 1961년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공표하였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명칭 역시 동경성입니다. 청나라 때 동경성이라고 개명을 했어요. 톨게이트를 지나서 작은 마을이 나와요. 그 동네 이름이 발해진입니다. 드디어 상경 용천부예요. 상경성의 용천부입니다. 주차장에서 내리니까 바로 비석 하나가 보이네요. 비문에는 발해국 상경 용천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에서 국가 중점 보호 단위로 지정했다고 새겨져 있고요. 뒷면에는 698년에 건국된 발해국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원래 이 비석은 1933년에 세워진 비석입니다. 만주리아 만주국 시대 부위. 그때 통경성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 여기 상경 용천부 인근이입니다. 지정천 장군이 한국 독립군과 길림 구국군, 한중연합군이 당시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일본군이 도주해버린 전투예요. 그때 일본군 전사자가 150명 정도가 되는데 시체를 이 인근에 묻어버리고 앞면에 충혼비, 뒷면에 정기장 산하라고 쓴 비석을 세웁니다. 멋있잖아요. 정기가 좋은 땅에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을 위로한다라는 비석이죠. 지청천 장군이 유일한 일본 사관학교 출신의 신흥무관학교 교관이었어요.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참 멋스럽게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해방 이후에 중국 공산당은 충원은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하면서 앞뒤에 비문을 모두 갈아 없애버리고 발해 상경 용천부 유지라고 써놨다고 합니다. 정말 당한 게 많았죠. 어쨌든 일본한테는 그런 것까지도 아까웠나 봐요. 여담인데 심양에 조선인 108인 열사 추모비가 있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명단이 있었어요. 양세봉부터 해서 알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얼마 전에 갔다 왔더니 싹 다 갈아버렸어요. 요즘 중국에서 그런 짓을 잘해요.
비석을 싹 갈아서 다시 쓴다거나 하는 것들을. 이 상경 용천부 역시 우리 민족의 근대 그리고 고대 역사가 공존하는 장소이자 우리 선대의 흔적이 있었던 곳입니다. 혹시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지청천 한국독립군 동용성 전투 이렇게만 외우지 말고 이곳이 어디에 있고 또 어떤 곳인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물이죠? 그냥 고정이라고 써놨네요. 옛날 우물. 왜 우물을 저렇게 근사한 돌로 비석까지 세우고 뚜껑까지 만들어 훼손 안 되게 했을까요? 사실 이렇게 오래된 우물이 동북에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1000년 이상 된 우물이 더더욱 없죠. 귀한 유적지예요. 팔각 모양이죠. 궁터 입구 성벽입니다. 복원을 한 거예요. 백세멘트를 아주 시원하게 처발라놨습니다.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성벽의 돌들과 비슷한 돌들로 성벽을 복원한 건데 일부를 복원했네요. 원래 남북 700m에서 동서 한 600m 이상 정도의 규모가 되는 궁성 외벽이었다고 해요. 담장의 석축이 3, 4m에 담장의 폭이 6에서 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재질은 현무암입니다. 궁궐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꽃밭이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들이 굉장히 길고 운치가 있어요. 동북의 벌판에 바람이 드세서 그런지 나무들이 아주 씩씩해 보여요. 우리 저감독 저기서 촬영을 하고 있네요. 저를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일전 요하에 있는 내몽고 그 사막에 갔을 때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차를 사막에 빠뜨리기도 했고 식당이 없어갖고 그냥 벌판에 차 세워놓고 그 라면 끓여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궁성 벽을 올라가는 계단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궁성안 궁궐터입니다. 성내는 동서북중 4구역으로 나누어 있는데 중간구역의 중간 남쪽에 5개의 터를 두고 남에서 북으로 일자선상으로 쭉 늘어뜨려 놨어요. 이거를 오중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중전 중에서 첫 번째 궁터예요. 두 번째 궁터는 가장 큰 궁궐인데 양쪽에 복도가 있고 조회하고 정사하고 예식을 했던 그런 것 같아요. 경복궁의 군정전 같은 곳인가 봐요. 뒤에 세 개는 약간 터가 작습니다. 왕족들의 그 침전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둘러싼 담장을 가로지르면서 여러 터가 또 보이는데요. 내시들하고 궁녀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한국의 포털 사이트에서 발해 상경 용천부를 검색해 보면요, 내용도 별로 없어요. 아주 예전의 자료들이 그냥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업데이트가 안 되나 봐요. 사진도 물론 그렇고요. 그나마 잘 나와 있는 게 나무 위키라고 있는데 그 자료도 굉장히 오래된 자료인 것 같아요. 궁을 받추던 기둥 석축이 보입니다. 발굴 결과 지하 2m가 넘는데요. 코스모스가 아주 예쁩니다. 궁성안의 모습은 그냥 구조만 이렇게 돌로 쌓아서 다 복원을 해놨어요. 뒤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우물이 있네요. 역시 팔각 모양의 우물입니다. 오중전 뒤로 가봤어요. 정자가 하나 보입니다. 역시 우물입니다. 팔보 유리정이라고 써있네요. 정자의 모양이 아주 특이합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정자는 발해국의 우물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정자라고 합니다. 1934년 영안 현지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은 팔보 유리정이라는 발해시대의 우물이 있는데 이 폐우물은 발해시대일 것이다. 이름이 있었는지는 사료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경성안에서 발해왕성 최대 궁궐터인 2호 전터 동쪽의 이 우물은 발해국왕과 후궁, 왕자들이 마셨다는 어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씌워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우물이 한국의 부여군에도 있죠. 백제왕궁의 우물터입니다.
여기 재질 역시 현무암이에요. 왜 팔보 유리정이라고 했을까요? 일단 우물 상단 벽이 팔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중간 지점에 들어가서 둥근 형태로 점점 넓어져서 아래쪽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약간 항아리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1200년이나 된 우물이 아직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 남쪽으로 보면은 온전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발의 석등탑이 있어요. 여기서 또 중국에서 발표되고 가르치는 발의 석등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석등탑은 석등강 또는 석부도라고도 불리며 현재 홍룡강 영안 강룡사에는 역시 발해 정권이 남긴 유명한 불교 석조 예술품입니다. 무슨 나라의 정권이 있고 뭐 우기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발해가 국가라고 표현되고 있진 않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한숨이 납니다. 이거 읽어보니까. 당현종은 부처님의 사원을 천하에 널리 세우라 발해에 명령했고 발해 각지에 많은 사찰과 불탑이 세워졌다. 천년 비바람과 번개를 뚫고 우뚝 선 석등탑은 해동 문화의 놀라운 작품이다. 아주 규모합니다. 분명 칭찬인데 기분 좋지 않아요. 훌륭합니다. 최고예요. 입구에 사자 조각상이 보입니다. 현재의 발해의 상징처럼 이 사자상을 많이 만들어서 마스코트처럼 전시하고 있어요. 뭐 정해공주 무덤에서 출토된 사자상이 있는데 그걸 모방을 많이 합니다. 사자가 당당하고 힘이 있어 보이죠? 이 절의 느낌이 티베트 불교 느낌이 나죠? 청나라 시기 때 절 같아요. 절의 역사를 또 찾아보았습니다. 남대묘 석불사라고도 한다. 강희 초년에 건립된 청대의 사찰 건물이다. 원래 삼중 불전이었는데 도강 28년 화재로 일부 소실되고 한풍 5년에 중건되어 11년에 걸쳐서 건립이 되었다. 현재 존마설, 관제전, 청왕전, 대웅보전, 왕성전 등이 있다. 현재 삼성전과 대웅보전 두 개가 남아 있는데 대웅보전에는 불교 유물 박물관으로 쓰고 있어요. 그 사이에 발해 석등이 있습니다. 상경용천부 앞에 발해 전시관이 설립이 되어 있어요. 사실 들어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발해 전시관을 설립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합니다. 뭐 역사적 가치 보존해서 본다면 분명 좋은 일입니다. 다만 문제는 올바른 역사의 발표와 보존적 가치관이 아닌 왜곡되고 그릇된 정치적 역사관을 토대로 구성한다는 점이겠지요. 동북공정의 일환인 발해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기 싫었어요. 동북공정 굉장히 많이 들었죠. 동북병강 역사 여현상 계열 연구공정의 줄임말인데 굉장히 치밀하게 정치적 계산하에 시작된 역사 연구회죠. 중국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발해 역사는 중국 말갈족이 세운 나라로 당시 당에 속했던 지방 정권의 하나였으며 한국이나 러시아는 상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많아요. 뭐 면변의 활용, 그 용두산의 기종묘, 그 효이 황후, 그리고 순목 황후, 뭐 두 개의 발해왕, 그 아내의 묘지가 발견이 됐죠. 순목 황후 묘지에는 관왕 황후 태씨라고 써 있어요. 황후라고 하죠. 왕후라고 안 해요. 황후입니다. 황제의 마누라고 황후죠. 중국의 모칼럼에서 이 대목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발해가 당나라한테 속이고 지들끼리 형제라고 한 거다. 오히려 군신관계를 저버린 아주 교만한 족속이었다라고 반박을 하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비문이 141개의 글자가 있는데 극히 일부일 뿐이고요. 중국은 내용을 공개를 안 해요.
묘비 사진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발해를 당해 지방 세력으로 국사 교과서에 기술하고 있어요. 국사라고 하면 중국 국사죠. 고구려는 세계사 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국사 과목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발해가 중국 역사책에 실린 거는 무려 반세기 전입니다. 꽤 됐죠. 이미 두세 대 이상이 발해를 중국사로 배워온 곳이에요. 현지 취재를 통해서 발해 인근에 조선족 부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꽤 여러 마을들이 있었어요. 발해 상징성에 대해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난처해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것에 관해서는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어요. 희알찌개 공사 서기가 귀띔해 주더구만요. 낼 수 있으면 조심해라고 그래. 우리 역사를 우리 민족이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들의 눈에도 안타까운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도 행여 그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취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수년 전 연변 지역의 조선족들한테 발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이 있었어요. 발해에 대한 책도 많았고 조선인 작가들이나 학자들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선족 역사나 이런 거 고구려 역사를 얘기할 때 그분들이 침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고구려 유적지의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곧 발해의 유적지가 유네스코 등재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 소수민의 역사로 발해가 등재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발해가 중국의 주장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현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세계의 유명 출판사들이 이거에 동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질이 되고 있는 것이죠. 유명 교과서죠.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피어슨 프랜티스 홀, 영국의 또 유명 출판사 옥스퍼드, 돌린 킹더슬리, 이런 역사책에서 발해가 아니라 중국식 명칭이 버하이 또는 포하이로 표기가 돼 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발행한 세계 역사 타임라인, Concise History of the World and Illustrated Timeline 133페이지에 중국 당나라를 소개하는 분량에 발해가 나와요. 거기서 버하이로 소개된 지도도 등장을 하고요. 안타깝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있는 비슷한 느낌, 저만 드는 거예요? 절대로 직접적이지 않죠. 아주 바깥에서 조용히 아주 천천히 들어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아주 천천히 중국은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항상 뭔 이슈가 벌어지면 막 등불처럼 일어나요. 욕을 하죠. 또는 반중 정서 또는 조선족 공격하고, 이번에 올림픽 때 한복 공종 한 것처럼 한복 공종이다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흥분들을 하고 오히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조선족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누가 득을 얻겠습니까? 예? 중국과 한국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적국이 되기도 했고, 1919년 3월에는 간도 지역에서 중국인들과 또 우리 한인들이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함께 연합해서 일제히 대항을 하기도 했고요. 이것 또한 사실이고요.
중국 또한 고난과 역경을 함께한 동지이자 우국입니다. 현재 우리의 국제 정세가 500년 전, 150년 전 조선의 현실과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국가는 또 반으로 쪼개져 있죠. 현대의 외교가 현대의 외교는 사대가 아니라 신뢰보단 국가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맞죠? 우리나라는 미국과 또 중국이란 검을 양손에 쥐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 중국을 굉장히 깔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거도 없는 자료로 소위 말하는 국뽕을 조장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부가 굉장히 과연 그것이 올바른 가치와 편향적인 이런 애국일까요? 정책을 써왔습니다만은 중국을 한국 비방하고 국민들, 특히 중국인을 무시하고 청년들의 심지어 정치인까지 대부분은 거들고 선거로 중국을 이용을 싫어합니다. 하기도 하고. 중국은 엄청난 인구를 일당 체제로 놀랄 만큼 완벽하게 통제하고 제어를 하면서도 다수의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강국으로 뻗어가고 있어요. 또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이용해 역사,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가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열정이 과합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불꽃처럼 일어나죠. 국민은 극명하게 좌우로 분열이 되고 내가 아닌 상식이 넘어서면 흥분하고 달아오르고 폭발하고, 근데 그게 그냥 그것뿐인 것 같아요. 금방 또 식어버려요. 올림픽 때 한복 논란에서 온 조선족과의 분열 조장, 거기다 국가적인 항의까지. 중국은 기회처럼 조선족 풍습의 문화를 존중한다. 한국도 조선족의 문화를 존중해라. 이렇게 발표를 하지요. 중국이 노리는 게 이런 거예요. 유대인이 쓰는 모자, 의식 때 쓰는 그 모자 있죠, 동그란 거. 이걸 이스라엘 국민만 쓰게 하고 다른 나라에서 사는 유대인은 쓰지 말라고 하면 그게 올바른 의식과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또 국가에서 방송에서 그걸 자극적으로 조장하는 보도나 하고 있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국 조선족들은 중국인이지만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중국 수교육 이후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해줘야지.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가고 싶어 갔냐. 아버지 어머니들이 가고 싶어 간 것 아니고 거기서 그야말로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하고 그 자녀들인데 왜 우리가 국적을 못 주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적 조치들, 법적인 소송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한번 심양에를 한번 가보니까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려고 쫙 줄 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그날 마침 비가 왔었는데 비를 맞으면서 길 밖에까지 쫙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고서 이건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리를 할 적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른 일반 동남아나 이런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조선족 동포들하고는 좀 달리하자, 구분을 해가지고.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나라를 잃고서 맞으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렇게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쿼타를 좀 없애서 이제 방문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자 해가지고 2005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정책을 개발을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2006년 또 시행하는 걸로. 그분들이 거기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3세, 4세대의 후대들이에요.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이 되었고요. 하지만 우리 문화랑 비슷해요. 우리 한인들, 우리 배달민들은 맙심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몰라도 조선족을 비방하는 것이 애국이라 착각하고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논리와 근거를 앞세운 올바른 역사, 가치관을 갖고
국민과 나라가 대응을 한다면 중국 땅의 우리 배달민, 우리 한일의 역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